주택 소유보다 공유, 주거솔루션 사회주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로운넷 편집부국장 김규태입니다. 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우리나라 사회주택의 현주소에 대해서 주로 언급을 했고요. 2부에서는 외국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전주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사회주택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혹시 2부만 보는 시청자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요. 위원님들 소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른쪽 시청자 여러분 견적으로 왼쪽에 계신 분이 최경호 한국사회주택협회 정책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한국사회주택협회는 2015년 20개 정도 회원사가 모여서 출범을 했고 지금 이제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한 80개 정도 회원사로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여기 나와 계신 우리 김현철 이사님도 저희 회원사에서 오셨고요. 저는 그 사회주택협회에서 이사이자 정책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최경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유승수 전주시 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시 정책연구소에서 도시 분야와 주거 분야 쪽을 연구하고 있는 연구원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김영철 더함 운영이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혁신기업 더함의 김영철입니다. 저희 더함은 남양주시 별내와 고양시 지축에서 국내 최초의 아파트형 마을 공동체를 협동조합형으로 만드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세영 LH 사회주택 선도사업 추진단장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LH에 근무하는 박세영입니다. 저는 LH에서 사회주택 선도사업을 담당하고 있고요. 설계 참여형 사회주택과 매입 약정 사회주택에 대해서 기획과 사업 시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바쁘신데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부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2부에서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 토론회 전에 이제 기사를 저희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 세 곳의 전문가들을 이제 영상 대담을 통해서 현지는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제 보도한 바 있는데요. 네, 그리고 이 관련해서 이제 국내 전문가들은 어떻게 해외 상황을 보고 계신지 이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김영철 이사님께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덴마크,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에서는 주택협회라는 사회주택 운영사들이 많이 있고요. 이들이 이제 단순 임대사업자가 아니라 정부기관과 긴밀하게 움직이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사회주택을 운영하는 그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어떤 데가 있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긴밀한 관계라고 하면 뭔가 좀 밀월 관계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좋아하는 단어는 아닌데요. 사실 저희 사회주택을 하는 영위하고 계시는 동료 기업들이나 저희 더함 같은 경우에도 엄격하게 말하자면 비영리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이 아니라 민간 사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좋지 않은 용어로는 업자라고 그냥 불릴 수가 있고요. 개별 사업자는 비영리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정부와 어떤 관계를 맺거나 긴밀하게 소통을 하는 것 자체가 조금 부적절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최경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이런 사회주택 협회를 만들어서 조금 공신력 있는 창구를 통해서 정부와 소통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단순히 개별 사업들을 디벨로핑을 해서 공급하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정책 제안이나 제도 개선 그리고 입법 지원과 같은 그런 정책 페이퍼를 만드는 다큐멘테이션이나 이런 작업들에도 각 회원사들이 적절하게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은 필요한 게 사회주택이 시세 대비해서 좀 더 저렴한 주택을 그리고 장기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시장의 논리라는 건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에 시장가대로 자금을 공급받고 시장가대로 토지를 매입해서는 시장가대로 주택을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양질의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택지가 저렴하게 공급이 된다든지 아니면 여러 건축사업비를 조달하는 그런 금원들이 시중 금리에 비해서 저렴하게 공급된다든지 그런 정책적인 지원들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정부와 긴밀하게 소통을 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시장의 니즈 그리고 업자의 니즈 그리고 또 시민들의 니즈가 적확하게 공공에 전달이 돼야 공공에서 더 좋은 정책을 펼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소비자들과 시민들의 니즈를 읽어내고 적절하게 전달드리는 역할도 역시 사회주택협회와 저희 회원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 이사님 말씀 잘 들었고요. 자연스럽게 협회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겠는데요. 최경호 위원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밀월 관계 표현도 있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어떤 공무원분은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 공직에 30년 넘게 있었는데 돈 많이 안 벌고 좋은 일 하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은 100% 사기꾼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덴마크의 주택협회 AAB라는 데 사례를 보면 정관에 이제 우리는 모두를 위한 주택을 이익을 남기지 않고 좋은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게 이제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좀 이런 특이한 분들이 주택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게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 이걸 이제 잘 제도화하고 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그래서 보면은 저희는 확실히 그런 인식이나 자체 역량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라고 하겠습니다. 자체 기금 같은 것도 외국에 비하면 아주 부족하고 민주적 거버넌스가 돼야 되겠죠. 이제 밀월 관계가 아니라 앞으로 저희가 해 나가야 될 문제 같은데 그런 나라들은 이제 마치 이런 주택은 당연히 이렇게 공급하는 거 아니야가 사회적 공기처럼 공기를 숨쉬듯이 자유로운 자연스러운 그런 나라들인데 우리도 그렇게 되려면 뭐 막막해 보일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가 뭐 민주화도 그렇고 산업화도 그렇고 유럽 나라들이 200~300년 걸린 거 우리 30~40년 만에 했으니까 사회주택도 곧 우리도 공기처럼 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회원사를 80개로 급 짧은 시간에 늘리셨다고 했는데 뭐 목표나 그 협회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수치에는 연연하지 않고요. 이제 뭐 나중에 한 200개가 될지 300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네덜란드 같은 경우를 보면은 한 지금 300개쯤 되는데 덴마크는 530개쯤 됩니다. 그 나라 인구들은 우리보다 훨씬 작은데 우리는 뭐 그거에 몇 배가 되지는 않겠지만 우리도 뭐 200~300개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뭐 그게 5년 뒤가 될지 10년 뒤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 과정에서 분명히 뭐 사고 치는 사람도 나올 거고 뭐 능력이 부족해서 사고를 치던 비리가 있던 그런 게 생겼을 때 이걸 잘 극복하고 나가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뭐 이제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겠는데요. 네, 주거복지 로드맵과 조례들을 살펴보면 사회주택의 운영 주체들을 사회적 경제 주체로 명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중소기업까지 열어둔 지자체도 최근에 생기고 있고, 그래서 이제 엄밀한 기준으로서 사회적 경제 주체가 아니라 이제 사업자가 아닌 운영사로서 들어오는 것, 이제 그런 것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제로 이제 이 사업을 하셨던 사회적 경제 주체이시기도 하시지만 어떻게 운영하셨는지 김영철 이사님께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사회적 기업을 정부가 인증하는 전무후무한 국가입니다. 사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을 일컬어야 하는 것이 그걸 정부가 판단해서 이 기업은 사회적 기업이다, 저 기업은 사회적 기업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건 사실 어폐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다가 사업을 전개하면서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걸 사회적 경제 주체로 한정해서 국가의 재원이 투입된 사업에 대한 공모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과연 또 다른 누군가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 있었고 저는 일견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사회주택이라는 생태계 자체가 태동 단계에 있고 아직 성숙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초반에는 이런 사회주택을 하는 업체들을 지원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라도 한정적으로 제한 경쟁 입찰의 방식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분명히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근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방금 말씀드린 부분 때문에 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진입할 수 있는 주체를 사회적 경제 주체로 특정하는 것보다는 공모의 방식이나 심사 방식을 사회적 경제 방식에 맞게 적확하게 내놓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공모가 나오는 여러 가지가 공모 주체를 사회적 경제 주체로 한정하긴 하나 실제로 평가할 때는 심사 항목을 재무 그리고 설계 그리고 커뮤니티 운영 이렇게만 두고 이건 이때까지 LH나 SH가 전개해오던 공모의 심사 틀과 거의 유사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초빙하게 되는 심사위원도 역시 어느 건축학과 교수님이나 어느 경영학과 교수님 이렇게 한정하다 보니까 심사 자체에서 적합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택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시세 대비해서 몇 프로나 낮게 공급을 할 수 있느냐 이 업체가 그리고 기본 디폴트가 8년, 10년을 운영을 하는 거라고 하면 15년, 20년까지 우리는 운영을 제한을 하겠다. 그리고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방식에서는 우리는 이런 특화된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도입하겠다. 이런 평가들에 대해서 항목을 만들고 배점을 많이 부여를 하고 그리고 그걸 정확히 평가하실 수 있는 심사위원을 위촉해서 심사의 실질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단순히 이제 지금까지는 아까 사회적 경제 주체만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라 이제 좀 더 오픈해서 열어두고 다양한 주체가 들어와서 운영을 하는데 사회적 경제라는 방식이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는데요.
네, 그 협회 쪽에 또 질문을 이어달아서 드리겠습니다. 네, 최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앞서 말씀해 주신 거에 저도 진짜 100% 동의하고요. 단계적으로 좀 사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초창기와 좀 성숙기와 이런 걸 이제 좀 달리 봐야 되겠죠. 뭐 충분히 성숙하고 나면은 이제 완전히 자유롭게 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뭐 몇 가지 추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 심사를 통해서 사업의 어떤 사회적 가치가 인정이 되면 중소기업도 들어올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앙 정부는 이제 아주 엄격하게 제한을 해서 비영리법인 뭐 사회적 기업 그리고 이제 일반 협동조합도 안 되고 사회적 협동조합만 하게끔 하고 있는데요. 사실 뭐 지방자치단체처럼 이렇게 스킨십이 크거나 일일이 심사를 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전국 단위에서는 한편으로는 이해가 갑니다만 뭐 나중에 지금 사회적 기업이 인증제가 아니라 등록제로 바뀔 거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뭐 등록을 그냥 쉽게 하고 와가지고 하는 걸 막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실제 사업의 어떤 사회적 가치나 주거의 공공성을 잘 구현하고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고 사실 더 중요한 거는 그 운영하고 공급하는 거를 일치시켜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거는 뭐 뒤에서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지금의 이제 기존 주택 매입 임대라는 거의 이제 단점인데요. 이제 그 일반 중소기업이 지은 건물을 주택을 이제 공공이 사줘서 그걸 이제 임대주택으로 쓰는 건데 이 짓는 분들이 자기가 직접 운영할 게 아니니까 아무래도 좀 대충 지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예, 뭐 가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입주자 별로 안 들어올지도 모르겠구나. 이 동네가 좀 외졌구나. 아니면 이 동네가 뭐 사실 1인 가구가 많은 동네인데 3인 가구용 집을 짓거나 이런 거를 큰 신경을 안 쓰고 어떤 최소한의 그 품질만 만족시키면 공공은 이거를 또 사주니까 또 공공은 또 위에서는 빨리 이제 임대주택을 많이 확보해라라는 이 의무가 주어지니까 그걸 사주고 나서 이제 뭐 좀 품질이 안 좋다라던가 공실이 난다는 이 민원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 공급 주체하고 운영 주체를 일치시키면 꼭 이 사람이 사회적 경제 주체가 아니어도 좋고요. 정말 30년 이상 이거를 성실하게 운영할 그런 마음으로 공급도 하고 운영도 하는 사람들이라면 저는 뭐 그게 진짜 뭐 사회적 경제 주체 아닌가. 그러면은 나중에는 그런 분들한테는 사회적 기업으로 그냥 사회주택형 사회적 기업이라는 유형으로 인정을 해드리고 뭐 쉽게 임대료를 제대로 책정하고 있는지 뭐 입주자들한테 이제 잘 대우하고 있는지가 이제 모니터링 요소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누가 처음에 그 집을 짓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 다음에 장기간 운영하면서 사회적 가치가 반영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좀 이해가 됐고요. 이런 관련해서 이제 뭐 박 단장님과 뷰 박사님 얘기는 그 뒤에 질문과 연달아서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국내에서 제일 모범 사례로 꼽히는 전주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주 사회주택이 굉장히 잘 된다 이런 이제 기사도 났고 저희도 썼고 그런 소문 들었는데 시차원의 의지가 굉장히 커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들이 이제 벤치마킹할 만한 점이 어떤 게 있는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뭐 대표적으로 뭐 임대료가 시세 80%만 맞추면 되는데도 더 낮추고 있는 집도 있다. 너무 착한 일 많이 하는 집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주 상황 어떤지 한번 쭉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주 사회주택을 정말 좀 잘 얘기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사실은 전주도 아직은 시작된 게이긴 하지만 뭐 솔직히 뭐 벤치마킹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전주시가 왜 사회주택을 했냐 이렇게 질문들 많이 받거든요. 네, 그럴 때 저는 그냥 나온 건 아니고 전북 주거복지센터라는 민간 단체에서 상당히 주거복지에 관련된 부분들을 관심을 많이 가졌었고 그런 과정에서 사회주택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현재에 계시는 전주시장님께서 상당히 주거복지 쪽에 관심이 많으셔서 행정 조직을 좀 전담 조직을 만들자라고 했고 주거복지과를 만들고 그 안에 사회주택 팀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사회주택에 대한 좀 탄력을 받게 되었고요. 실질적으로 벤치마킹이랑 할 점이라 굳이 좀 얘기를 한다고 하면 저희가 서울시하고 시흥시를 좀 먼저 시작을 해서 저희가 다녀왔는데 이거를 단순하게 임대사업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되겠다라고 좀 고민을 하게 됐고 그래서 시민과 거기 사회주택에 관심이 많은 단체들 예컨대 주거단체, 뭐 건설에 관련된 단체, 주거복지와 관련 단체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일반적인 사회복지 단체들하고 같이 전주시 사회주택을 어떻게 만들어가는가를 하면 좋겠는지를
포럼을 했습니다. 그래서 7차례 포럼을 거쳐서 전주시 사주택을 이렇게 나가자고 좀 방향을 잡았고 그걸 받아서 행정에서 이렇게 공모 형태로 진행을 했던 점이 아무래도 다른 지역, 특히 이제 다른 지역에서 좀 하기 힘든 부분들을 전주시에서는 그렇게 시작할 수 있었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특히 이제 저희가 그런 포럼을 갖다 보니까 아까 뭐 사주택 비용을 더 낮추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상당히 순수하게 좋은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거 문제를 내가 큰 이득은 많지 않더라도 여러 어려운 분들이라든지 새로운 전주시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기여를 하고 싶은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렇게 조금 사회주택 포럼이라든지 사회경제주체와 같이 호흡하는 과정들이 를 가져야만이 타 지자체에서도 사회주택에 도입을 했을 때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질문은 이제 사실 공공과의 어떤 조화로운 부분들이 좀 계속 있었다는 좀 얘기로 들리기도 했고요. 이서 관련해서 박세영 단장님께 이 질문을 좀 드릴 게 있는데요. 사회주택이 부동산 문제 대안으로 자리 잡고 확산되기 위해서 현장에서 지금 이제 사회적 경제 주체들,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제 공공 입장에서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9년도에 그 LH형 사회주택 로드맵을 작성했고 그에 따라서 올해 시범 사업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입니다. 아무래도 사회적 경제 주체는 그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이나 어떤 운영에 있어서 각자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브키 같은 경우는 공유생활 앱이라는 걸 통해서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고 또 안테나 같은 경우는 그 멤버십 제도 같은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 공공에서 하기에는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사회적 경제 주체를 통한 사회주택 공급의 필요성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런 부분들의 주 역할을 담당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점차 이 공공주도의 사회주택 사업 공모를 참여하게 되고 또 사업 규모가 확대되고 또 주택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 외에 또 주택 건설이나 유지 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 습득 이런 부분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공공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들과 이런 사회적 경제 주택과 함께 같이 고민하고 같이 연구하고 같이 만들어가는 그렇게 확대할 예정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협회에서 연관해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네,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어떤 역할을 하셔야 될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회주택이 이제 부동산 문제의 대안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저희가 맨날 이제 공공에게 이런 거 저런 거 해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뭘 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딱 받으니까 이제 좀 한편 막연하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살아남아야겠다. 그리고 이제 성장해야 되겠다 이런 거고 초심을 잊지 말자 뭐 이런 얘기인데요. 잠깐 네덜란드 말씀을 드리자면 1901년에 네덜란드에서 이제 주택법이 생길 때요. 우리나라는 1972년인가 그랬죠. 그때 이제 논쟁이 있었답니다. 이 공공이 지원을 해서 이렇게 풀뿌리에서 올라오는 이 흐름들을 지원을 해서 주택을 많이 공급해야 되겠는데 이거를 협동조합 형식에 지원할 건지 아니면 사회적 기업 형태에다가 지원할 건지라는 논쟁이 그 나라에서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의 이제 결론은 협동조합은 이제 조합원에게만 혜택이 갈 수 있으니 보다 광범위한 대중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기업형을 지원을 하자 이렇게 됐는데 덴마크나 스웨덴하고 또 좀 다른 점이죠. 거기서는 이제 협동조합을 많이 장려를 했는데 근데 이제 1995년 이후에 네덜란드가 이제 이 사회적 기업이나 이 사회주택 협회들, 주택 협회들의 이 그동안 졌던 빚과 앞으로 줘야 될 보조금을 상계시키고 완전히 재정적으로 독립을 시켜줬는데 그러면서 흡수합병도 하고 몸집이 커지고 하다 보니 이게 뭐 경영 기법은 아주 첨단 기법을 도입했을지 모르나 이 주민들과의 어떤 뭐 밀착성 이런 게 좀 떨어지는 부작용들이 나오고 또 이제 2007년 8년 미국의 금융위기 때 네덜란드 어떤 주택협회가 제일 큰 주택협회였는데 거기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투자를 했다가 망했어요. 부도가 나서 뭐 정부가 나서서 이거 다 인수하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네덜란드의 신주택법에서는 정부의 감독하고 풀뿌리의 현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제 개혁이 지금 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이거를 비춰보면은
지금은 이제 사주택 협회 회원사들도 협동조합 형태도 있고 뭐 입주자 협동조합도 있지만 사업자들의 협동조합도 있고 사회적 기업형도 있는데 이게 한국에서 뭐가 꼭 옳다 그러다라기보다 이게 이제 한국에 맞게 이게 성장해 나갈 텐데 어찌 됐든 이 주민들을 생각하는 풀뿌리의 마인드 그리고 또 경영은 또 효율화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경영에 대한 어떤 뭐 그 경영 기법을 제대로 발전시키는 것 이런 양자 간의 조화를 꼭 잊지 말고 가져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실제로 이제 협동조합 주택으로 그 크게 화제가 됐던 이제 위스테이 별내를 이제 김 이사님께 안 여쭐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실제로 사회적 경제 주체이시자 근데 협동조합 형태로 이번에 하셨고요. 지금 어떻게 진행됐는지 하고 현재 상황 어떤지 그거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의 위스테이는 그렇게까지 뭐 특별한 모델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스터디를 하면서는 독일의 제한자산 협동조합 모델을 스터디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들여오려고 하면 일단 한국의 실정법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관장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라는 사업을 이용하되 원래는 시공사나 FI들이 출자하던 구조에서 협동조합을 입주자들이 만들고 그 입주자들이 출자한 출자금을 가지고서 SPC가 되는 리츠의 보통주를 인수하는 그런 사업 구조적인 부분을 차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기존의 구정부의 뉴스테이라고 불렸던 그런 중산층을 위한 공공지원 민간 임대를 좀 개량을 한 사업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유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시세 대비해서 80% 언더로 공급을 하게 되는데 민특법에서 정하고 있는 하한선은 95%예요. 95% 시세의 95% 이하로만 공급을 하면 되는데 저희 사업자는 자발적으로 이제 80% 이하로 공급을 하는 정책을 취한 거죠. 이건 몇 가지 지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워낙에 그동안에 건설업계에서 거품이 많이 끼어 있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이익을 낮추는 수준과 거품을 걷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시세 대비해서 저렴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사업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유 박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그 버퍼가 되는 부분을 사업자가 이익으로 가져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발적으로 어느 정도는 내려놓고 입주자의 편익으로 돌려드리는 그런 선택을 하는 민간 사업자도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계속 사업 구조에 대한 이야기만 하다 보면 좀 재미가 없어지는데 저희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경제 주체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실험은 커뮤니티와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내고 이게 그 단지 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전파되고 지역사회를 활성화할 수 있는 앵커로서 역할을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 남양주 별내 같은 경우에 올해 6월에 준공이 되고 전 세대가 입주를 했는데 아주 재밌는 것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있으니까 결혼식장을 구하기 힘드신 분이 그 잔디 마을 광장에서 결혼식을 올리셨고요. 그래서 전 세대에다가 떡을 다 돌리셨는데 이 떡들을 어린애들이 각 동에 올라가면서 집집마다 걸어줬던 사례가 있고 실제로 결혼식이 진행될 때는 모두가 베란다를 창문을 열고 박수를 부어주는 그런 광경도 있었었고요. 또 마을에서도 베란다 콘서트를 진행한다든지 그 막걸리 동호회를 운영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고 막걸리 동호회는 조금 더 발전을 해서 지역 사회에다가 이제 그 좀 판매까지 하는 것도 고려를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이미 40개의 동아리가 만들어져서 자생적으로 그 자발적으로 이런 커뮤니티 활동들이 많이 일어나는 재미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위스테이 별내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재밌는 사례들이 나올 것 같고 저희가 취재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이런 사회주택이 사례들이 긍정적 사례들이 계속 좀 확장이 되려면 이제 법제화도 더 체계적으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미 많은 의원님들이 이 법제화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사회주택 제도가 바람직하게 가기 위해서 어떻게 정비해야 될지 여러 패널 모두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유승수 책임연구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전주시에서 사회주택 조례를 원래는 이제 법이 만들어지면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아직까지 그 조례 제정이 안 된 상황이고요. 거기에 관련해서는 원래는 이제 주거기본법하고 그 이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예상으로 저희가 사회주택을 명시해 놓고 그 근거를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루빨리 조금 더 사회주택 관련된 법이 만들어져서 모법이 만들어져서 여러 가지 관련된 뭐 행정 재정적 지원, 기금 이런 부분들이 좀 원활하게 됐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지금까지는 중앙 정부나 특히 이제 서울 수도권 쪽 그리고 LH 중심으로 많은 이제 사주택
그런 법 개정이나 제정이 논의되고 있는데 지방 도시에서도 상당히 이제 전주시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같이 조금 논의 파트너로서 조금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최근에 사회주택 3법 관련해서 뭐 민간임대특별법이라든지 공공주택 특별법 그리고 주택법 관련된 부분들을 속에서 아마 논의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거를 좀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제 건축법 같은 특히 이제 도시계획과 관련된 법들하고 연계가 돼서 실제로 공급에서 뭐 예를 들면 건폐율이든지 용적률 완화할 수 있는 규정들과 같이 가져야 실제로 사회주택이 공급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전주에서 먼저 움직이고 계시고 또 모법이 빨리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네, 그 협회 운영하시는 최경호 위원장님 좀 이어서 현재 지금 어떻게 좀 가야 될지 협회 입장에서 좀 강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유승수 박사님 말씀에 이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 사회주택 같은 경우 지금 주차장 조례에서 주차 대수 기준을 완화 적용받고 있는데요. 공유 차량을 이용하는 거나 또 이제 들어오는 1인 가구분들이 차가 없는 경우가 많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건 이제 기존의 기준을 완화해도 전혀 이제 문제가 안 되는 경우라고 하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뭐 드리고 싶은 이 개선 사례는 이제 오늘 뭐 밤새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법제화 과정이라던가 제도 정비하는 데 있어서 좀 가져가야 될 철학 같은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PSPP라고 좀 다소 생소하실 수 있는데 Public Social Private Partnership이라고 하겠습니다. 기존의 민관 협력 사업은 PPP라고 해서 Public Private Partnership인데 여기에 소셜이 들어간 거죠. 저희 사회 영역이 들어가서 어떤 효과가 있냐? 사실 공공은 이제 선출된 권력으로서 자원 분배의 정당성을 가지고 있고 이걸 어떻게 나눠주느냐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질 수가 있지요. 그런데 저희 사회 영역은 그런 선출된 권력은 아니지만 지역에서 밀착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발적으로 좀 이윤을 덜 받고 뭐 아니면은 좀 더 또 신기한 새로운 영역에서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호혜 원리로 움직이는 그런 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기존의 시장 영역에서는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소비자의 선택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배워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이제 균형을 맞춰서 한국의 지금 21세기의 상황에서 필요한 정도의 협력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 그게 이 제도화의 기반에 깔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거를 바라봐야 되지 뭐 그냥 단순히 좀 착한 사람이 한두 명이 돈 좀 덜 벌고 좋은 집을 지어보겠다라는 그런 어떤 차원이 아니라 이런 좀 큰 철학적인 차원에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김 이사님 이 질문에 대해서 좀 현장에서 실제로 운영하고 계시는 입장에서 어떠신지 좀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유 박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주택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주택법이나 건축법 그리고 국계법이라든지 아주 수많은 법률들이 다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사회주택뿐만이 아니라 전통적인 디벨로핑을 하는 사람들도 그 복잡한 여러 법 체계를 해석을 해서 어떤 것들이 적확하게 적용되는지를 유권 해석하는데 굉장히 힘을 많이 들이시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사회주택에 관련된 그 모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더 복잡해지는 체계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유권 해석이나 이런 데서 어려워지는 지점들이 분명히 발생할 거라서 그걸 좀 포괄할 수 있는 법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 좀 우려되는 지점은 사회주택에 관한 정의가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데 이걸 너무 협소하게 정의를 해버리면 민간 사업자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덧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오히려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은 모법이 만들어지는 건 이제 출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모법을 받아서 시행령과 그리고 LH와 허그 등등에서 어떠한 정책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실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지가 사회주택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더 밀접하게 와닿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발을 잘 내딛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박세영 단장님, 그 LH 입장이 아니시고 전문가로서 사실 이제 법제가 어떻게 가야 장기적으로 사회주택이 제대로 자리 잡을지 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자세한 법자 내용은 우리 최경호 위원장님께서 많이 아실 것 같고요. 저는 저희 LH형 사회주택을 새로 모델을 만들면서 느낀 거를 잠깐 말씀드리면, 요번에 이제 법제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사회주택 공급의 필요성이라는 걸 꼭 좀 명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이제 어려운 점이 뭐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그 모델이 플랫폼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잘 엮여져 있는데, 과연 그러면 저희가 이 공공에서 사회주택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질문이 왔을 때 명쾌하게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행복주택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사실은 저희가 강조하고 있는 수요자 맞춤형 설계가 가능하고요. 거기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그들을 운영하는 지자체와 연계된 어떤 그 프로그램 활성화 대책 다 연결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그러면은 우리가 공공임대주택과 사주택의 차이는 뭐냐? 계속 똑같은 질문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은 명확히 하지 않으면 사실 사주택을 홍보하기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올해 사회주택 시범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실은 그동안에 사주택이 뭐야? 정의는 많이 되어 있지만 과연 피부에 와닿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델을 만들고 입주를 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야, 이게 바로 사회주택이구나. 그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있어서 상당히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번에 법제화 과정에 있어서는 사회주택의 필요성이 꼭 좀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랜 시간 동안 1시간이 넘게 진행이 됐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사회주택이 국내 부동산 시장을 크게 판도를 바꾸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집 사는데 평생을 바치고 뭐 이자 내는데 평생을 쓰는 그런 게 아니라 즐거운 인생을 사는데 에너지를 쓰는 그런 사회가 사회주택을 계기로 오기를 한번 희망해 봅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에는 좀 더 긍정적 주제, 더 어떻게 사회주택이 더 법이 통과되고 뭐가 만들어지고 더 긍정적 사례가 많이 나오면 다시 한번 또 여러분들 모시고 이런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